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한문혁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한문혁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혁이라고 해요.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인생이란 게 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인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해요. 젊을 적부터 항상 반듯하고 올곧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아내도 저의 그런 점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죠. 나는 당신이 어딜 내놔도 의젓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좋아요. 저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난한 건 정말 싫었거든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용달, 화물 운송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게 고깃집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가게 목도 좋지 않고 단골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10년, 20년 어찌어찌 가게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이 발전하면서 평범했던 가게 자리가 나중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당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고 나중에는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으로서 집안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요. 젊어서는 돈이 없어도 내가 예쁘고 잘났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는데 늙고 나니 돈이 없으면 정말 내 자신이 비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젊고 탄탄한 몸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당장 집 앞 계단 하나도 무서우니까요. 그나마 하나 있는 보람은 바로 제 아들 균성이었죠. 아내와 저를 반씩 닮아 참 늠름하고 싹싹한 아이였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공부머리였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 아이가 도통 공부에는 재미를 붙이지 못하더라고요. 과외까지 붙여서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냈지만 이후에도 힘들어하더니 결국 자퇴를 하고 방황하더라고요. 이 일 잠깐 했다가 그만두고 저 일 잠깐 했다가 그만두는 것에 반복이었죠. 저와 아내에게 균성이의 방황은 큰 근심거리였어요.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 오후 늦게까지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건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혼자 방황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여자의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니 대뜸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제 뺨을 꼬집었어요. 사진 속 여자애는 균성이랑 마찬가지로 한참 방황하게 생겼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둘이 자주 술 먹는 사이였는데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 서로 같이 여행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균성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었는지 균성이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여자애를 만나봤죠. 만난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어요. 이름은 한유라.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멀쩡하더라고요. 문제는 유라 뱃속에 균성이 아이가 있다는 거였죠. 유라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임신했다니까. 일단 그건 알겠는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한데.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아무 말씀도 못하다니? 어째 말이 이상해서 제가 균성이와 유라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뭔가 싸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재차 물으니까 유라가 그제야 답을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보육원이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보육원 출신의 고아. 그런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를 품고 있다. 머리가 아파왔죠. 분명 제대로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아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사이 마음을 정리한 제가 균성이랑 유라를 보고 말했죠. 그래,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앞으로 둘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은 해본 거니? 저 유라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결혼과 책임. 두 단어가 균성이 입에서 나오니까 누가 머릿속을 쇠꼬챙이로 헤집는 것처럼 아파오더군요. 그 사이 유라는 균성이 손을 꼭 잡고 감동받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말은 좋구나. 그럼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네 여자를 책임질 생각이냐? 그건 일단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방법을 찾겠다고? 균성아, 네가 네 엄마랑 내 보호 아래에 자라서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알건 다 알아요.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유라랑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요. 당장 한 달 월급 받을 직장도 없으면서 부모 도움도 안 받겠다니 어이가 없었죠. 동시에 곁에 있는 유라랑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대로 헤어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꼬인 고아 팔자를 더 꼬이게 만들게 분명했고 그렇게 되고 나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뻔했죠. 한숨만 나오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바깥에 나가니 아내가 있더군요. 아내도 저도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죠. 저희 둘 모두 평생 모자람 없이 떳떳하게 살았던 걸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식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품에 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빨아들이는데 붉게 타오르는 담뱃불이 저를 향해 쇄도하는 게 느껴졌죠.
그게 꼭 타들어가는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제가 물고 있던 담배에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한 대 줘봐요. 당신이 담배를? 균성이 가지고 나서는 끊었잖아. 지금 안 피게 생겼어요. 당신도 나오자마자 물어놓고선 타당함에 할 말이 없어서 새로 불을 붙여서 줬어요. 아내가 담배를 한 차례 머금더니 콜록대더군요. 심란한 마음 정리하는데 도움될까 싶어서 핀 건데 도움도 안 되고 어지럽기만 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더 침묵을 지키다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 시켜야겠죠? 글쎄, 잘 모르겠네.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잖아. 우리 균성이도 균성이지만 저 유라라는 여자애 봐요. 천의 고아에 애까지 무턱대고 베고 같은 여자로서는 딱하고 불쌍해요. 그럼 동정심 때문에 저 둘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야? 당연히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찢어 죽이고 싶은 거요.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괴로운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균성이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저 여자애 쳐다보는 균성이 얼굴 표정 봤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면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일을 저지를 심산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방황하던 아이인데 이 험한 세상에 맨몸뚱이로 내놓느니 그냥 우리 곁에 두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리 곁에 두자고? 가게에 출근하라고 해요. 설거지 같은 기초부터 제대로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둘이 없어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지 않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조용히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담배를 야외 재떨이에 지져서 끄고 아내와 함께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저희가 다시 자리에 앉으니까 균성이랑 유라가 움찔하더라고요. 둘 다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어엿한 성인이라고 생각들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덩치만 큰 어린 아이 둘이었어요. 제가 잠시 둘을 찬찬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균성이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둘이 결혼하란 말이다. 제 말에 균성이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좋아할 게 아니야. 균성이 넌 이제부터 유라랑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당연하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아이랑 유라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아빠 말 제대로 들어. 담배 연기가 다 빠져나가지 못한 건지 목이 칼칼했어요. 욕지기가 치미는 걸 억지로 삼키고 말을 이었죠. 균성이 넌 다음 주부터 우리 가게에 출근해라. 그리고 유라라고 했니? 너도 마찬가지다. 아이 때문에 거동이 힘들기 전까지는 너도 가게에 와서 일을 배워라. 둘 다 성인으로서 자기 아이랑 배우자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다면 말이다. 그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다. 제 말에 균성이랑 유라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라고요. 이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균성이가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아들 내외와의 불편한 동업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동업이랄 것도 없었죠. 정확히는 제가 그 둘을 가게 직원으로 쓰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둘 다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균성이하고도 자주 싸우곤 했어요. 아들 녀석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가혹하게 일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녀석이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걸 전수해 주려는 것 뿐이었죠. 어느 날은 잠깐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데 균성이가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가 일을 알려주는 건 알겠는데요. 도저히 저랑 스타일은 안 맞아요. 당장 유라랑 같이 살아야 하는 생계 문제만 아니면 내가 나가든 아빠를 쫓아내든 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더 밖에 머물렀죠. 서운하긴 했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데 정작 녀석은 이런 제 마음은 모르고 원망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당시에는 균성이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출산 준비에 임신한 와이프 비위도 맞추고 저한테 일까지 배우는 상황. 어디든 한 군데 원망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냥 그걸 저로 정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주기로 했어요. 모른 척하면서 녀석의 모든 원망을 받아주기로요. 나중에는 나아질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결국 균성이는 돈 버는 재미에 일을 곧잘 하더군요. 그나마 한시름 놓았죠. 만약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을 알려주면서 제가 가장 강조한 건 장사 준비와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장사 준비하는 것과 손님이 오면 성심성의껏 대함으로 단골을 만드는 것. 저희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단골의 영향이 매우 컸거든요. 그 중에는 우리 가게 건물주 김 씨도 있었죠. 김 씨는 저희 가게에 곧잘 오곤 했는데 어쩌다 김 씨랑 저랑 동갑내기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성격까지 잘 맞아 떨어져서 김 씨 부부와 함께 놀러가는 사이까지 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서로 집에까지 놀러가서 자주 교우 관계를 다졌고요. 덕분에 인근 상권 중에 제일 좋은 자리인 저희 가게가 쫓겨날 일은 없었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단골을 잘 대하려다 보니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성공한 비결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죠. 균성이와 유라도 차츰 일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둘이 손자를 낳을 즈음에는 능숙한 직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손자와 처음에는 암담했지만 둘이 잘 맞춰가며 살아가는 아들 며느리. 그 모습을 보며 저랑 아내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정말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약해진다는 것을요. 수십 년간 저와 아내는 늘 새벽같이 나가서 장사 준비를 했어요. 아들 내외는 항상 그보다 조금 늦게 나왔죠. 저는 그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절에서 어떻게 나중에 우리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하나 싶었죠. 기운이 성성할 때 조금 더 일을 잘 배우고 더 부지런해도 모자란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이해하라면서요. 젊은 놈들이 뭐가 힘들어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이니 차마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내하고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데 벼랑간 주방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가보니까 아내가 부들대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른 119를 불렀어요. 제발 아내가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의사가 그러더군요. 급성 뇌출혈이라고요.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후유증도 상당할 거라고 말이죠.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죠. 평생 같이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먼저 쓰러지다니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가게는 아들 내외에게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아내만을 돌봤죠. 간병인을 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내는 평생 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아내가 이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성은 바로 직접 간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었죠. 쓰러진 이후로 아내는 완전히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자상하고 사려 깊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요. 그저 누워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우리 아내는 딱 2년을 더 버티다 제 곁을 떠났어요. 매일 간병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터라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화장되는 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은 친구하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건물주 김 씨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뜻밖이기도 했고 그만큼 더 고마웠죠. 아내가 담긴 유고를 집에 들고 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나는 와병 생활이나 요양원에서 시체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아들 내외에게도 제 의사를 분명히 했죠.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연명 치료 따위는 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요. 그게 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아내가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저도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아내의 유품들도 정리하고 한동안은 그저 멍하니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딱히 저를 먼저 찾는 사람도 없고 저도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만나던 사람들하고 만나도 아내 없이 만나니까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마치 제 몸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자니 병실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했던 아내의 기분이 이해되었죠. 무력감에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저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희 집 문을 두드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도와준 건 다름 아닌 건물주 김 씨였어요. 누가 찾아왔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김 씨가 멋쩍게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양주가 들려 있고요.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오랜만에 둘이 술 한 잔 기울였죠. 김 씨는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더니 오래 지나지 않아 본론을 꺼내더군요. 한 사장, 요즘 가게는 나가보는 거야. 가게라. 안 나간 지 꽤 됐지. 아들 녀석에게 아예 맡긴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걸. 애초에 간병 중에 가게 관련해서 서류 작업할 게 있다고 해서 아예 아들한테 사업자 명의 이전까지 해놓았어. 어차피 나도 이제 곧 죽을 텐데 뭘. 무슨 그런 몹쓸 말을. 그렇단 말이지. 말을 마친 김 씨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눈치채고 다시 물었죠. 왜?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자네 가게가 자네가 운영할 때랑 요즘 많이 달라. 손님도 줄었고 말이야. 난 자네가 지금껏 간접적으로라도 신경 쓰고 있는 줄 알았거든. 우리 가게가? 균성이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김 씨의 말에 저는 눈을 끔뻑였어요. 근 몇 년간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아예 가게를 신경 쓰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균성이를 믿어서 간섭을 안 한 거였거든요. 이미 녀석에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전수했고 녀석도 곧 잘 흡수해서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 믿었고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건물주 김 씨가 이런 말을 하다니. 김 씨가 다녀가고 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찜찜했거든요. 아마 가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아들 내외가 조금 소홀해졌나 보다.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게로 향했죠. 시간은 새벽. 원래라면 아내와 제가 장사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죠. 이제는 저희가 없으니 균성이와 유라가 한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웃긴 게 분명 한참 새벽 장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가게에 아무도 없더군요. 옆집 다른 가게들은 부지런히 나와서 야채를 썰고 찬을 담고 있는데 우리 가게만 아직도 캄캄한 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아내 간병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지만 이렇게 기초부터 무너지다니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의 시작은 새벽부터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장사를 잘 준비하냐에 따라 하루 매상이 달라지고요. 답답한 마음에 가게 전동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장사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주방 상태는 제가 없는 동안 정말 엉망이 되었더군요. 언제 닦은지도 모르겠는 얼룩부터 쌓인 먼지까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내와 함께 정말 바닥부터 가꾼 가게인데 겨우 몇 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 버리다니. 아내와 저희 정성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한테요. 녀석들이 오면 정신이 들도록 제대로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를 쓸고 닦고 야채를 다듬고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정말 힘이 몇 배는 들더군요. 그만큼 아내가 그립기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인생에서 돈을 꾸준히 벌 창구가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소중한 창구인 가게를
이렇게 막대하다니요. 주방 일을 마치고 나서 손님 테이블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비치더군요. 해를 등지고서 가게 문이 열렸어요. 사람이 들어왔죠. 며느리 유라였어요. 이미 저는 혼자서 장사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요. 유라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눈을 끔뻑거리더라고요. 저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보면서요. 아버님께서 가게에는 어쩐 일이세요? 유라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가게에 왜 왔냐니요.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서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가게 꼴이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손님들 대접을 제대로 한 것은 맞냐고 말이죠. 제 말에 유라는 한마디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새하얀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고기 냄새와 양념, 김치 국물이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고깃집 사장이 입을 복장은 아니었어요. 불현듯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 입을 열었어요. 유라 너 여기서 일은 하는 거 맞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가게인데 당연히 여기서 일하죠. 그런데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가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피곤한 얼굴의 젊은이 넷이 가게에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누구인지 유라에게 곧바로 따져 물으니까 유라가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직원들이에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람도 써야죠. 직원을 쓰다니요. 그것도 4명이나. 그전에는 저랑 아내 그리고 아들, 며느리. 총 4이서 운영하던 가게였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를 비웠으니 2명 정도 고용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4명이나 쓰다니요. 그런데 유라 말을 들어보니 4명이 다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일이 바빠서 2명 정도 더 써요.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요. 일손이 부족하다니? 너랑 균성이까지 포함하면 점심시간에만 8명이나 일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저랑 남편은 그때 잠깐 나가요. 뭐라고? 가게 주인이 장사를 안 하고 나간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일을 한다더니 역시 명품 옷을 입고 온 순간 제가 느꼈던 불길함이 맞았던 거예요. 균성이랑 며느리는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직원들한테 맡기고 놀았던 거죠.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내랑 제가 그동안 열심히 키운 가게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장사 준비부터 마구잡이로 고용한 직원들까지 찾는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건 보지 않아도 뻔하더라고요. 너네 이래서 장사는 제대로 되는 거니? 그게 2분 계실 때보다 매상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에요.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유라 너 균성이한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니? 녀석이 오면 내가 직접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의 말은 역시나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오긴 했지만 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거든요. 그마저도 제가 예전에 자주 보았던 단골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나마 그런 손님이라도 제대로 대접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그럴 리가 없었죠. 새벽부터 저 혼자 준비한 반찬은 괜찮았지만 직원들의 교육 수준이 엉망이었어요. 직원의 본분은 있고 손님한테 툴툴거리지를 않나. 멋대로 자기 성과를 부리는 직원까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균성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장이 없으니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균성이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균성이가 나타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옆에 양복쟁이 둘을 끼고 들어왔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양복쟁이 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고요. 심상치 않은 기색에 제가 양복쟁이 둘에게 따져 물었죠. 내 가게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양복쟁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가게 인수하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인수? 인수라는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가게를 남한테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열이 받아서 곧장 따져 말했죠. 내가 사장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게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길 생각 없으니 여기서 썩 나가라고요. 양복쟁이들이 주춤거리며 나가더라고요. 목이랑 팔에 문신까지 있는 걸 보니 그리 질이 좋은 부류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니, 아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방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무가내.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가게를 저런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해. 아빠가 그동안 고생하신 건 알지만 이제 이 가게는 제 가게이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 불경기라 장사도 잘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권리금이라도 받는 게 맞아요. 네 가게라고? 근래에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구나. 나랑 네 엄마가 힘들게 가꾸어 놓은 가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 가게가 된다는 거니? 내가 사업자 명의를 너한테 넘겼다고 해서 그냥 네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리고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 직원들 수를 좀 봐라. 너 요즘 가게는 나오는 거니? 균성이가 제 말에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피하더군요. 뻔했습니다. 저랑 아내와는 달리 가게에 제대로 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말만 그렇게 할 뿐 결국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죽고 나면 균성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균성이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도통 들어먹질 않더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부가 둘이 똑같이 제 말을 잔소리로만 듣더라고요. 어쩌다 뭐라고 하면 지적 좀 그만하라고 툴툴대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이따위로 망가뜨린 건지 궁금했죠. 처음에는 유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와이프의 영향을 받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때 균성이의 팔에 있는 고급 시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가게 형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였죠. 저는 그제야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요. 네, 돈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 능력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된 돈. 그러니 주제를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사치와 소비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제 아들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죠. 가게 장사를 마무리하면서 녀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결론은 금방 나왔죠.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균성이가 혼자서도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죽기 전에 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아들에게 말했죠.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가게에서 뛸 거다. 너도 내일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나에게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이러다간 모두 다 망한다. 직원들한테도 사정을 말해서 필요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정리해라. 아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라고. 균성이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녀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녀석은 그런 제가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아빠 없는 동안 가게를 돌본 건 저예요. 아빠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던 건 저도 알지만 저도 가게에 기여할 만큼 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말을 하던 균성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가게는 이제 제 거나 다름없다고요. 더 이상 아빠 소관이 아니에요. 엄마 간병 때문에 가게 자리 비우시기 전에 이미 저한테 사업자 명의도 다 이전하셨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요.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라니. 이 가게는 정말 기초부터 제가 만든 가게였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허름한 자리를 제가 발품을 팔아 찾아내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찾아오던 손님들에게도 온갖 정성을 다해 단골로 만들었죠. 그에 비해 균성이는요. 녀석은 이미 어엿한 성인 나이가 되어서도 빌빌거리다가 제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유분수지. 제가 만든 가게에서 저를 쫓아내려는 균성이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녀석이 자기 현실을 알게끔 쏘아붙이려다가 그냥 꾹 참았어요. 어찌되었건 하루 종일 고생한 아들과 며느리잖아요. 그런 녀석들의 하루 마무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고 있어라. 그렇게 화를 꾹 눌러 담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와 함께 할 때는 집에 돌아오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혼자 되고 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들리던 아내가 보던 TV 소리, 저를 위해 준비된 요리 냄새와 그 열기, 환하게 켜진 거실 불까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죠. 고요하고 적막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흔적을 그리움으로 쫓다가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제가 가게에 나갔던 건 단순히 김 씨의 말에 자극받아서만은 아니었어요. 집에만 있는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였죠. 아내가 없는 공간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대로라면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살고자 나간 가게였는데 그 가게마저도 이제는 아들이 자기 것이라며 우기고 있었으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한 구석에 걸린 아내의 액자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무런 근심도 힘듦도 없이요. 그런 아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미안했죠. 아직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무감도 들었어요. 균성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내에게 부끄럼 없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다소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차서인지 기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몸도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요. 건강과 정신이 허락할 때 아들 내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주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가게에 도착해 전동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무언가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열렸는데 말이죠. 순간 좋지 않은 예감에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슬금슬금 발끝에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설마 균성이가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하나뿐인 내 아들이 젖먹이 시절부터 온 마음을 다해 키운 내 아들 균성이가 고작 어제 몇 마디 했다고 자기 아빠를 아예 차단시킬 리가 없다고요. 이렇게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휴대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서둘러 다시 집어보았지만 이미 액정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어요. 균성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도 망가진 휴대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일을 어쩌지? 빨리 균성이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전화를 해도 균성이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꾼 거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균성이가 말한 대로 가게 명의도 녀석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만약 정말 균성이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저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부디 제 생각이 틀렸길 바라면서 가게 앞에 주저앉아 기다렸어요.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 그저 멍하니 균성이가 가게에 오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있었죠. 새벽의 서늘함이 지나 아침 해가 찾아왔어요. 햇살이 저 멀리에서부터 새벽 그림자를 밀고 들어와 점차 제 발치에까지 다다를 무렵 균성이가 유라랑 같이 왔더라고요. 휴대폰이 망가져서 시간을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해가 하늘 높이 뜬 걸 봐선 8시는 훌쩍 넘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입구에 서서 균성이를 바라보았어요. 저에게 무언가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죠.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계셨던 거냐? 새벽 내내 바깥에서 힘들지 않으셨냐? 작은 안부라도 물어주기를요. 하지만 균성이의 관심사는 저 따위가 아니더라고요. 아빠,
여기에는 왜 또 와 계신 거예요? 왜 오다니? 내 가게에 온 게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제 말에 균성이가 피식 비웃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이제 아빠 가게가 아니라고요. 이제 법적으로건 뭐건 아빠 손 떠났으니까 당장 비키세요. 장사 준비해야 돼요. 말을 하면서 균성이가 정말 저를 옆으로 밀치면서 가게 문을 열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녀석의 옷깃을 부여잡았어요. 한균성, 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응?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했죠. 저는 균성이에게 무엇 하나 나쁘게 한 게 없었어요. 무턱대고 혼전 임신을 한 녀석을 위해 제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녀석은 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인생 대부분을 저에게 기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균성이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녀석의 비틀린 입꼬리에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빠, 얼마 전에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개망신을 줘놓고는 뭘 잘못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염치도 없으세요? 친구들? 친구들이라니. 내가 언제 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거냐? 가게 인수하러 온 얘들이요. 걔네 다 제 친구들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끈끈한 사이라고요. 요즘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걔네가 저를 생각해서 인수해 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아빠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아무튼 전 이 가게를 걔네한테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만 물러나세요.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팔겠다니요. 형편이 어려워지도록 직원들을 과도하게 고용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균성이가 할 말은 아니었어요. 당장 저와 아내가 운영하던 방식으로만 돌아가도 원래의 손님들로 북적일 게 분명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균성이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언젠가 균성이에게 이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게서 가게를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건 내 가게다.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만든 소중한 가게야. 그걸 네가 이렇게 뺏어갈 수는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한 말이었죠. 균성이가 제발 정신을 차려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갑더군요. 그래요? 그럼 어디 경찰 불러서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경찰? 균성이, 너 정말 이 아빠가 경찰한테 끌려가는 꼴이라도 보고 싶은 거니? 내가 너를 위해 해줬던 건 모두 다 잊은 거야. 제 말에 균성이가 눈을 희번덕이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균성이가 이를 갈면서 저에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참겠네요. 제가 아빠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번 새벽까지 나오라고 닥달하고 일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그런 모멸감을 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모멸감을 참았다고? 그건 모두 네가 나 이후에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길 바라서
널 도와준 거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가게 잘 운영하겠다고요. 잘난 아빠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경찰 불러서 끌고 가라고 하기 전에 빨리 가세요. 만약에 오늘 이후로 또 가게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경찰한테 끌려갈 각오하시고요. 너 내가 내 아빠라고 생각은 하는 거니? 네. 하지만 이 가게는 제 거예요. 아빠는 아들 재산을 탐내는 못된 사람이고요. 그러게 진작에 저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가슴이 아프더군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균성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균성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균성이 곁에 유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그 아이도 같은 생각인 게 분명했죠.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정말 균성이의 말대로인가? 남들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남들에게 말해서 무엇하나? 평생 하나 키운 아들한테 배신당했다고. 그것도 바보같이 가게 명예 이전까지 다 해준 다음에 멍청한 노인 취급을 받으면서 버려졌다고. 도저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아들 앞에 설 수도 며느리 앞에서 버티기도 힘들었죠. 이미 아내 간병 생활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친 저 자신이었어요.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죠. 고개를 들 힘도 없어서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지나가던 아가씨 하나가 저를 붙잡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휴대폰 줘주시면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게요. 휴대폰이라. 이미 내 휴대폰은 아들이 바꿔버린 가게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부서지고 없는데. 그리고 가족? 나를 생각해주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고, 하나 있는 아들은 이제 나를 경멸하고 있는데, 대체 내가 어디에 연락한단 말인가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괴롭고, 그 괴로움을 잊으려 가게에 가려고 해도 이제는 균성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전 갈 곳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집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오니까 어느덧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 거실이 펼쳐지더군요.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안방 문이 열려서 저를 맞이해 줄 것만 같았어요. 여보, 나왔어.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내를 잃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배신당해 버림받고 도저히 살 이유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목을 메고 죽어버려야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집에 알아누워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할 사람이 없던 차에 휴대폰까지 망가졌겠다
세상과 아예 단절된 상태로 살았죠. 말 그대로 방구석 폐인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집요할 정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 짜증이 나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있더군요. 뭐야, 한 사장, 몰골이 왜 이래? 건물주 김 씨였죠.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제 몰골이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했어요. 저는 무엇라 할 말은 없고 왔으니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으니 제 입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마구 터져나왔어요. 어디 하소연할 곳은 없고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참았던 게 유일하게 만난 사람인 김 씨에게 터져나왔던 거죠. 제 말을 담담히 듣고 있던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된 거였던 거구만.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자네 아들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라는 통보를 하더라고. 결국 균성이 그 녀석이 일을 저질렀구나. 슬픔에 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끝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때 김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자네 아들이 가게를 넘기겠다는 그 종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김 씨의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종자들. 흔히 인간 말종들을 보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전부터 혼자 줄곧 느꼈던 건데 자네 아들 장사 수완이나 사람 보는 눈은 영 꽝이거든. 그런데 가게 인수할 자기 친구들이라고 이번에 데려온 걸 봤는데 겉에 양복을 쫙 빼입긴 했지만 목이나 발을 보니까 문신을 감은 양아치들이더라고. 아는 사람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불법적인 일을 하는 놈들 같아. 한 사장이나 나나 어차피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나는 그런 것들하고 엮여서 이 근처 제일 명당인 내 건물을 망칠 생각은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한 사장. 김 씨가 저를 힘있는 시선으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내가 자네 아들을 건물에서 쫓아내면 자네가 들어와서 장사해 줄 생각이 있나? 나랑 동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이야. 자네가 맡아준다면 내가 직접 추가 투자도 할 생각이 있네. 김 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숨을 쉬는 걸 잊었던 것 같아요. 그저 멍하니 김 씨를 바라보기만 했죠. 김 씨가 다시 힘있는 말투로 제게 의사를 재차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심장이 힘있게 뛰면서 온몸에 피를 펌프질하더군요. 팔, 다리, 가슴, 머리, 몸에 혈류가 돌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과거의 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김 씨의 손을 덥석 부여잡고 말했죠. 물론이야. 나에게 기회만 준다면,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하겠네. 제 말을 들은 김 씨가
이를 드러내며 웃더군요. 좋아. 그럴 줄 알았네. 사실 그래서 이미 일도 진행 중이고 말이야. 일이 진행 중이라고. 그렇다면 그래, 맞아. 사실 자네 아들이 가게 인수자라는 그 양아치들을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가게 빼라고 통보했네. 그런데 웃긴 건 말이지. 자네 아들이 그렇게 믿던 그 인수자 놈들이 가게 빼라고 하니까 바로 등을 돌려버리더라고. 그놈들 내 건물 자리만 보고 들어와서 아예 다른 장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처음부터 싹수가 아주 노란 놈들이었다고. 김 씨의 말을 들으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만약 균성인 여성 말대로 가게 인수가 되었다면 아내와 제가 힘들게 일궈놓았던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나저나 자네 아들이 자네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욕짓거리를 하던데 자네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야? 내 전화도 통 안 받길래 나도 여기까지 직접 온 거고 말이야. 전화? 김 씨의 말에 기억을 더듬다 보니 망가진 휴대폰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들하고 있었던 일을요. 그랬더니 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차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버릇이 없고 막 나간다지만 이래서야 원? 그럼 휴대폰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은 나가보자고. 나가자고? 어디를? 자네 가게에 가봐야지. 지금 자네 아들이 얼마나 깽판을 치고 있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김 씨의 차를 타고 함께 가게로 갔어요. 균성이에게 처참하게 쫓겨난 이후로 오래간만에 간 거였죠. 그 비참하던 새벽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라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가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폐업, 장사 안 함, 가게 유리창과 간판에 빨간 스프레이로 흉측한 글씨가 쓰여 있더군요. 한창 장사하고 있을 시간인데도 가게 내부 불은 다 꺼져 있고 문은 아무렇게나 열린 것이 제가 알던 가게가 아니라 귀곡산장 같았어요. 김 씨랑 같이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균성이가 앉아 있더군요. 발치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고 녀석은 거나하게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발소리를 들은 균성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태눈처럼 멍하던 녀석의 눈이 저를 알아보자 생기가 돌더라고요. 아빠, 나 좀 살려줘요. 녀석이 제 앞에 무릎을 기며 다가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균성이가 울면서 제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나 이제 완전 망했어요. 인수하려던 것도 망했고, 인수 추진 비용까지 제가 몽땅 뒤집어 썼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조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집 대출도 많고 그동안 이것저것 산 거 할부까지 생각하면
당장 돈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인수라도 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빠, 제발 이제라도 저랑 같이 장사해요. 제가 기초부터 다 배울게요. 아빠 말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게요. 제발. 녀석의 절절한 애걸에 심장이 두근대더군요. 지금은 훌쩍 커버려 술에 취해 저에게 매달린 균성이었지만 왜인지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실수도 잦고 잘못해서 부모인 제게 용서를 구하는 그때의 균성이가요. 그때 김 씨가 나서더군요. 미리 말하지만 난 자네 아들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네. 김 씨의 말에 균성이가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죠. 그런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가더군요. 녀석이 처음 태어나던 순간과 속을 썩이던 방황기까지,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있었던 저를 비참하게 쫓아내던 모습까지, 저를 비웃던 얼굴과 저를 귀찮은 노인네 취급하던 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균성이 너, 이 가게를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고생한 건 생각해 봤니? 당연하죠. 그런 건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 그런 생각을 했던 아이가 네 엄마가 쓰러진 이 가게를, 네 엄마의 자취가 남은 이곳을 그런 삼류 깡패들한테 넘기려고 해? 그리고 너를 걷어주고 키워준 나를 잔인하게 쫓아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던 녀석이 이제 와서 나한테 애걸을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았니? 아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당연히 찾아가려고 했어요. 김 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난 너와 더 이상 같이 일할 생각이 없다. 네가 빚더미를 떠안든 며느리랑 같이 공경에 처하든 그 모든 건 네 녀석들이 자초한 일이다. 네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니? 녀석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균성이의 동공이 커다랗게 확장되더군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녀석이 닥치는 대로 가게를 때려 부수는 동안 저랑 김 씨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김 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그대로 보존해 다시 오픈했죠. 김 씨의 투자를 통해 방치되고 있던 시설을 보수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단장했어요. 직원들도 필요한 만큼 새로 뽑고 제가 직접 교육시킨 덕분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의 반응도 점차 좋아졌죠. 떠나갔던 단골들도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 아들 균성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서로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은 유라를 통해서였죠. 불과 1년 만에 아이가 거지꼴이 되어서 왔더군요. 전에 입고 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추레한 옷차림으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면목 없지만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서 찾아왔다고. 자기는 굶어도 되지만 하나 있는 아버님 손주는 굶겨선 안 되지 않겠냐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주면서 균성이의 근황을 물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하게 사채까지 손 뗐다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집에는 들어오지 않은 지 꽤 되었고요. 며느리 유라와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분명 만족스럽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가게를 지켜내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니 그간 저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그것도 몰랐던 거죠. 김 씨는 동업자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가게 일에는 정산대를 제외하면 일절 터치하지 않아요. 가끔 저랑 술 한잔하러 가게에 오는 것이 전부죠. 가게는 날로 번창하고 몇몇 업체에서 분점 제의까지 거의 매달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균성이 아무리 패륜적이고 원수 같은 자식이라 한들 녀석은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녀석이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녀석의 빚을 갚아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균성이가 무턱대고 임신을 시키고 저희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저희가 녀석 대신 삶을 책임져 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균성이가 남자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초년에 고생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사회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에게 먼저 등을 돌린 것도 아내와 저희 추억이 담긴 장소를 멋대로 훼손한 것도 모두 녀석이 한 짓이었으니까요. 그저 언젠가 하늘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아내가 도와준다면 균성이와 화해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절절하면서도 한문혁 할아버지의 용기와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한문혁 할아버지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